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의 고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순신과 임진왜란 이야기 1592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죠. 그 해 4월 13일에 왜구가 부산 앞바다에 처음 나타났는데 그 당시 1월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4월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조선의 수군, 그러니까 해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의 그런 발전 단계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이 개국 초에 왜구의 어떤 침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군을 유지합니다. 당시에 세종 때 수군은 약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선이 토탈에서 약 한 800척 정도가 되는데 큰 배, 작은 배, 중간 배, 그리고 또 군선이 아닌 그런 무군선 한 200척을 포함해서 약 800척이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수군 절도사가 전라도와 경상도에만 있었지만 당시 세종 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그러니까 서해 바다 쪽이죠. 경기도와 충청도까지도 수군 절도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 15세기 말까지 조선은 아주 강력한 수군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선이 선조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평화로운 그런 시절로 16세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수군이 평화롭다 보니까 그 수가 줄기 시작했고 수군이 좀 더 약화되기 시작했었죠.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수군의 병역 기간이 일반 육군의 약 2배 정도의 복무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현역병들 보면 육군보다는 공군이나 해군이 복무 기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수군들 같은 경우는 배에서 선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각종 어려움으로 있어가지고 내륙에 있던 백성들이 군대를 갈 때 해군보다는 육군을 선호했다는 이러한 얘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이 모집하기가 어려웠다. 16세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6세기 중반, 그러니까 1500년도죠. 그러니까 세 번의 그 왜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510년에 왜구가 삼포에서 출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544년에 사량진에서 또 한 번 왜구가 출몰을 했고, 또 1555년도 일본의 그 왜구들이 을묘외변을 또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큰 왜구의 그 침탈이 남해안 지역에서 일어났고, 이때 155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에서는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배, 판옥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판옥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 말고도 대포, 그러니까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 천지현황 이런 순서인데 천자총통이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그러한 대포가 되겠고 황자총통이 가장 이제 작은 대포가 되겠죠. 또 이와 같이 현자총통들이 이미 조선 초기에 개발이 이미 되어 있었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선은 이 무기들을 대포들을 또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약 30년 전이었던 이 1555년에 을묘외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의 수군을 위한 그 대포도 더 사거리라든지 이런 화력을 더 키우고 또 배도 왜구에 대비해서 판옥선이라는 배로 좀 더 개량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대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천자, 그 다음에 지자, 현자 이러한 대포들은 명종 때 거의 이제 아주 발전된 단계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또 황자 같은 경우는 선조 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대포로서 이제 개량을 완료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포의 어떤 성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조선 초기 그러니까 태종과 세종 때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대포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사정거리를 꾸준히 늘려왔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미사일, 물론 미국의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더 멀리 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명중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왔듯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이 대포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컸던 이 천자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에는 그 사정거리가 철안을 쏘았을 때는 약 4km 정도까지 날아갔고 포안을 쏘았을 때는 약 1.8km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자포 같은 경우는 약 900m 정도의 유효 사격 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우리 이제 조선 수군에서 내륙도 마찬가지지만 이같이 대포의 성능이 월등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조총을 들고 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근데 이 조총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유효 사격 그 거리가 약 50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유로서는 이제 조총의 동그란 탄환과 또 조총의 총구가 어떤 직진도, 정밀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약 오차 범위가 5% 정도 났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죠. 일본의 조총은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전수시켰던 그러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0년 일본의 사신들이 조선에 왔을 때 두정을 조선에 이렇게 전달해 줬다라고 합니다. 견본으로 줬던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조총이라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니 조선을 침략할 때 좀 엄포를 한 그런 격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조선에서는 그렇게 조총에 대해서 아주 크게 위험한 무기로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총은 한 번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1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처럼 방화쇠만 당기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심지라는 것도 있고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되고 또 총열에는 화약도 채워야 되고 또 탄알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순서를 쭉 절차를 밟다 보면 발사 간격이 약 한 번 쏘는데 1분 정도씩 소요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활의 그 기동력에 생각한다면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총의 위력은 훗날에 신립장군이 탕금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 조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옥선하고 외선에 대한 구조와 어떤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그 전선들인데요. 일본의 배는 일단 큰 배가 충루선이라고 합니다. 이 충루선은 배 위에다가 누각을 세운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아다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 그냥 읽으면 안택선, 안락한 그러한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거칠애 같은 그런 전쟁에 나오는 배도 집을 짓고 나온 거죠. 자, 이같이 이제 안택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 있어서는 주력선이었는데 승선 인원이 약 2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간 크기의 배로서 일본 말로는 이제 세키부네라고 하는데 이 세키부네선은 또 주력선이면서 한 배당 약 8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는 약간 배 폭이 좀 좁고 대신에 이제 길이가 좀 길은 그런 배였기 때문에 나중에 해전에서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돌격해가지고 이제 충격을 해서 적의 배를 이렇게 부실 때 상당히 약했던 그러한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배의 모양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옆에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형 외선이 있는데 이제 고바야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소형 외선은 승선 인원이 약 한 10명에서 20명 내로 이렇게 작은 그러한 배.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일본의 그 배는 세 종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의 배는 또 어떤 배가 있었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판옥선인데요. 이 판옥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555년 새롭게 조선에서 개량해서 만들어진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수군의 주력선이었습니다. 길이기는 약 한 20m 정도의 길이기고 폭은 약 8m 정도의 폭을 가졌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 배의 높이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바닥 밑면부터 최상단 그 가판까지 보면 약 한 4.4m 정도가 됐다는데 이와 같이 이제 배 높이를 높인 이유는 일본 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륙
배에 서로 이제 승선해가지고 전투하는 육박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그 전투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배의 높이를 좀 더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특징은 배 밑바닥이 약 한 80% 정도는 이제 판판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남해나 서해 같은 경우에는 리아스 실개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다도에 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커서 배 밑바닥이 평평한 구조로 해야 우리가 이제 정박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안전한 상태로 승선하고 이제 내리고 뭐 올라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배 밑둥이 이렇게 뾰족하다면은 물이 빠졌을 때 배가 기우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지형의 해안에 맞게 만들어진 그러한 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옥선에는 계략 승선 인원이 약 한 180명, 뭐 160명에서 뭐 200명까지도 탔다고 하는데 약 한 180명 정도가 승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월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4월까지의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이미 임병받아서 발령받고 나간 지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이 기록하신 난중일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그 시작 날짜가 1592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시작입니다. 1월 1일 날짜의 난중일기의 첫 내용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첫 번째 일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도에서, 전라남도죠.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머니인 변씨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회포를 담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명절 선물로 당시에 이제 전라 병마사였던 채원이 보낸 장전과 편전, 이게 이제 화살인데요. 이 무기의 견본을 받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일 날짜 일기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장수로서 준비해야 될 무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효성 어린 인간미와 장군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그러한 군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던 거죠. 일기 속에서도. 무기 중에서 이제 장편과 편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또 표현도 하는데, 편전의 위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전은 조선 수군에 있어서, 조선군에 있어서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화살인 편전과 그 화살을 활에 올려놓고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옆에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는데요. 이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보통의 그 화살은 좀 길기 때문에 큰 속도로 날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편전은 화살의 길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날아갈 때 그 화살의 그 고속 촬영으로 보면 화살이 날아가면서도 그 화살대가 흔들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길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또 작을수록 더 흔들리고 명중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화살이 작다 보니까 같은 운동량을 줬을 때 긴 것보다 작은 것이 더 빨리 날아가는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물에 딱 맞았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군대에서는 이러한 편전을 쓰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화살 편전의 길이가 약 한 30cm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편전을 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화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 통화는 활쉬에 얹어가지고 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의 길이는 약 한 86cm 정도의 길이면서 이제 영어의 그 U자형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파여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 편전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군은 적군이 쏘는 화살을 혹시 이제 뭐 땅에 떨어져 있거나 어디 박혀 있을 때 적이 쏜 화살을 그대로 뽑아서 아니면 주워서 다시 그것을 적에게 다시 돌려서 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군의 이 편전은 적군에게 만약 쏘았을 때 이 화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적의 활에 맞춰서 쏠 수가 없습니다. 통화 없이는 절대 재발사가 어려운 그러한 화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군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비장의 무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해드리겠지만서도 유튜브에 보시면 YTN에서 자세하게 이 편전에 대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한 2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2월 달쯤입니다. 2월 달에 약 9일간에 걸쳐서 자기의 병영 지역을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그 점검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 조선의 수군에 대한 그 병력 체계를 보면은 일단은 정규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별방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별조방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규군은 상번군, 하번군 해가지고 약 한 2개월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해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상번이 이번 달 2달 동안 그 근무를 했으면 다음 달 2달은 또 하번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체계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별방군에서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예비군 내지는 민방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방군의 인원들은 매월 초에 소집 점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난중일기에 보면 별방군에 대한 소집 점검을 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조방군인데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별개의 또 그 군사 조직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2개월씩 나눠가지고 정기 교대 근무를 하면서 병무를 지켜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속에 이제 1월부터 4월 속의 그 기록들을 보면 매월 초에 망골례를 하고 별방군을 점검하고 또 매월 중순에 역시 망골례를 하고 신구번 교대 점검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군대의 그 병역 기피하는 그런 현상 또는 그 병역 관리, 기록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좌도 이순신 장군이 부임하고 있던 이 전라좌도만큼은 철저하게 점검되고 관리되었음을 방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상 임진왜란이 개전 초기에 특히 육군과 경상 우수영은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병력이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장군 그 관할 구역 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내용인 거죠. 또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 중에서 망골례라는 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음력을 항상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날짜들은 모두 다 음력 날짜입니다. 그래서 음력 초하루 그리고 보름 이때 되면은 좌수영의 그 본관이 있었던 여수 진남관에서 이순신 장군이 서울 한양의 대궐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중일기에는 여러 번 그 공무를 쉬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무일자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토요일, 일요일, 뭐 국경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하지만 당시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쉬는 날이라고 하면 임금이 승하하신 날 아니면 뭐 왕비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제사인 날 뭐 이럴 때만 공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세종 임금의 제삿날이라 승하날이라 오늘은 쉬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월 3일자의 그 난중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에 많이 놀러 가고 관광으로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제주도 도민들은 제주민이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함부로 육지로 이렇게 탈출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월 3일자 난중일기에 보면 제주도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잡아서 제주를 허락 없이 떠난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 휘하의 그 병사들이 잡아서 보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순천 부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은 어찌 보면 이제 군대하고는 상관없는 이제 관 행정의 그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순천 부사 쪽에서 이제 맡겨서 일을 하고 군대에 관련된 일은 이제 좌수영에서 맡아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그 관할 지역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역 관할 군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지도와 또 이 명칭, 그 다음에 당시에 거기에 이제 책임 군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임진왜란에서 해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해전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순신 장군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라도 지역 군관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인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라 좌수영에는 지금 현재 이제 지도에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 책임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전라 감사, 순찰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라 병마사에는 최원, 그리고 전라 우수사에는 이역기 장군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대표적인 장성급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라 자수사 이순신 영역 내에는 오관 오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관에는 순천, 여기에는 부사 권준이 몸담고 있었고요. 권준이라는 사람은 그해 2월에 다시 임지를 발령받아가지고 중위장으로 전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양에 있는 현감, 어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에는 군수 김득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흥양, 지금의 이제 고흥인데요. 이 흥양 현감으로는 백옥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간의 그 군수로 신호, 이렇게 해서 오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포가 있는데 이 오포는 어찌 보면 이제 해안의 그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방답, 여기 첨사로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순신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순신 장관과는 뭐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자로는 틀립니다. 근데 이분 이순신은 방답 첨사했던 이순신은 이 당시에 이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젊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 사람은 태조 이방원의 아들이었죠. 양녕대군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에 첨사 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포에는 권관이었던 나대용인데요. 이 당시에는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난이 일어나고 나서 나대용을 이제 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발포 권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도에 만호 정운이 있었는데 이 녹도 만호의 정운, 이분은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에 부산의 그 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도에는 권관 김인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포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해군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의 수군 부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의 인기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전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력선이었던 판옥선에 대해서 그 유지 상태라든지 아니면 보수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순찰을 돌고 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뭐 권장을 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뭐 최대 골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인데요. 우리는 보통 귀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귀선을 기록의 장기에 의할 것 같으면 세 척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영, 좌수영 본영에 두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방답 지역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순천만에 이렇게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선이 세 척이 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판옥선의 그 배 수량인데요. 각각의 그 지역마다 배 수량이 지정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순신 장군이 있는 수군 절도사에는 4척의 판옥선이 있었고 그 첨사가 있는 쪽에 2척, 그 다음에 만호가 있는 쪽에도 2척, 이렇게 이제 배가 판옥선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6일자 난중일기에 이렇게 보면
병선, 그러니까 판옥선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그러한 군관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곤장을 때리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난중일기 속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데 이 인부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던 그 개에게 개죠. 개에게 뭐 짖는다고 좀 뭐 개에게 못 살게 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 개를 못 살게 굴었다 해가지고 그 병사를 잡아다가 곤장을 80대를 때렸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순신 장군은 뭐 사람만 이렇게 챙겨본 게 아니라 이 애완동물까지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우리 가정에 보면 펫 해가지고 애완 고양이, 애완견 뭐 많이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뭐 동물 보호 본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거북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북선의 기원은 사실상 임진왜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이 얘기할 것 같으면 14세기 초, 그러니까 조선 초 태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인데 한강, 그 하구 쪽, 임진강 쪽 근처에서 이 거북선을 시험 운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운행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잘해서 완성되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왕께서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시키지 않습니까? 이때 아마 시범 운영되었던 거북선이 귀선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근거는 없지만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그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거북선에 대한 그 원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구조를 새롭게 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목적은 해전에 있어서 배와 배가 서로 맞닥뜨려졌을 때 가장 선두에 서서 돌격선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미 머릿속에 해전 상황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적의 함선에 가장 저돌적으로 돌격할 수 있는 그런 거북선을 미리 구상하고 제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북선에 대한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난중일기 속에서 2월 8일 날짜에 첫 번째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거북선에 사용할 돛을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부터 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돛배를 받은 거죠. 천을. 그리고 나서 4월 11일 날 일기에 보면 그 배를 가지고 거북선에 사용할 돛을 제작 완성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었던 3월 27일 날 일기에는 거북선에서 직접 대포를 발사하는 것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 27일 날 이미 거북선에다가는 대포를 장착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4월 13일,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에 외적선이 거대 수량으로 나타났을 때 그 바로 전날인 4월 12일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기록에 보게 되면은 하루 전이죠. 거북선을 타고 거북선 내에서 현자, 그 다음에 지자 대포를 직접 쏘아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바로 그 직전까지도 이 무기에 대한 점검과 완성을 점검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이 첫 번째 등장했던 해전을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의 함대가 2차 출전을 했을 때 그 첫 번날 전투였던 사천에서 거북선이 첫 등장을 해서 실전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거북선의 그 구조와 또 형상, 그 다음에 기능, 뭐 이러한 내용들은 사천해전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뒤로 밀어두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또 다른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월 달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관할 지역을
현장 순시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지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1592년 2월 19일에서 27일까지 8박 9일간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오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점검 대상으로는 첫 번째는 전선, 그러니까 배, 전투함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병력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네 번째 그 성곽과 그 해자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각 지역의 이제 훈련 상태들을 점검하는 이런 순서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를 보면서 한번 날짜별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월 19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야곶이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지도에 나오는 곳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백야곶.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 순천 부사였던 권준이 자기 동생과 또 기생 몇 명을 데리고 대동해서 이순신 장군을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흥양에 있는 여도 만호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흥양 현감이었던 배홍립이 또 마중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 날 당일날 여도 만호진에 대한 점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20일 날 오전까지 여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오후에 다시 흥양 현감이 있는 관하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때 관하까지 가는 도중에 봄꽃, 그 당시 2월 달이니까 음력이니까 현재 양력으로 치자면 한 3월 정도 꽃피는 춘삼월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이제 걸어가면서 봄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여 감흥되는 그런 정서적인 그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양 관하에 이제 도착을 했고, 당시에 흥양의 그 책임자로 있던 배홍립이 이제 연회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21일 날 군관들과 모여서 활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조방장이었던 그 정걸, 그러니까 이 정걸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었던 그 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전에 전라 좌수사를 역임했던 그런 대선배였던 거죠. 이 사람과 같이 이제 회식을 같이 하고 영을 즐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2일 날 흥양에도 이제 배를 만드는 선소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배 만드는 곳에 이제 점검을 하고 또 녹도 만호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녹도 만호에는 정훈 장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화포에 대한 그 시험 발사 뭐 이렇게 또 실시를 하고 또 저녁에 이제 회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23일 날 이날은 이제 비가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발포 만호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발포 만호에 오후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곳은 뭐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자수사로 발령되기 이전에 그 만으로 근무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이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 점검상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무사히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또 24일 날도 역시 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사량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사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에 오후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사도 첨사로 있었던 기만을 앞에 두고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25일날 그 다음날이죠. 다시 사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점검했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호솔한 상태였고 전쟁에 대한 대비태세가 아주 엉망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당시 그 첨사했던 기만을 잡아들여가지고 처벌을 하고 몇 명의 그 아전들은 파면까지 시켜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 그 기만을 잡아다가 혼내키는 그 시점에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전라도의 그 이광이라는 순찰사가 거기를 다녀가고 나서 이 기만이 있는 사도가 어느 것보다도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정에
포상을 건의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순신 장군이 와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개판오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지역이었고요. 근데 이날 그 25일 날 점검 외에도 그 뒤에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 약 한 달 정도 지난 3월 20일 날짜에도 또 김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월 20일 일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각 지역에다가 병역을 거부하고서 도망간 자, 병역 기피자들을 갖다가 찾아라. 그리고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보냈는데 사도에 있던 김한이 그 조사 결과를 저는 조사를 반나절 만에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보고를 딱 받아보고 반나절 만에 지가 무슨 수로 그 모든 영역을, 그 넓은 영역을 다 조사를 했겠느냐라고 이건 분명히 보나마나 이거 거짓 보고다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김한은 불신하기 시작했고 또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이순신 장군은 김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시각을 많이 비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이 김한이라는 장수가 정신을 차렸는지 몰라도 결국은 정유년,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났을 때죠. 그 7월 5일 날 원균이 삼군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칠천량 전투에서 우리 조선 해군을 완전히 다 패망하게 됐을 때 끝까지 남아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바로 김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에 많은 지적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각성하고 반성을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칠천년 해전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26일 날이 되었습니다. 26일 날에는 이번에는 방답첨사, 그러니까 방답첨사로 이제 이순신 장군과 이름이 똑같았던 한자는 틀립니다만 이순신 아까 말씀드렸죠. 태종의 그 맏아들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이제 형이었죠. 양녕대군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종친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방답첨사 이순신은 그 시점에 그 지역에 부임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참이었는지 일단은 점검 결과 무기, 그러니까 화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실했지만 배, 전선만큼은 잘 관리했다라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28일 날 방답진의 그 또 성지, 성, 축성 이런 것도 이제 점검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약간 좀 엉망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왜 걱정을 했냐면 이 방답진이 왜구들이 배를 타고 오게 되면 그 육지하고 연결된 그 끝자락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왜구들이 당도할 그럴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성지가 좀 허술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은 그날부로 27일 날로 8박 9일간의 점검 순시를 마치고 여수의 자수영 본영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이었던 그 우신과 함께 저녁을 먹고 회식을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자기 관할 지역을 점검하고 순시하고 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월 25일 날짜 일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라자수사 영역과 경상 우수사 영역이 이제 근접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육지의 장수였던 경상 병사 조대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해에 있는 평산봉까지 왔다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 장군이 좀 답답해합니다. 왜냐면 남해 그 평산포는 사실상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라 좌도하고 경상 우도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공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좀 답답해서 왜 그냥 가시셨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편지도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떤 좌수영, 우수영, 내지는 뭐 전라도 감사, 그 다음에 경상도 감사, 뭐 이런 병사, 뭐 이런 사이에서 장수들 간에, 그러니까 위에 그 장교들 간에
어떤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조대곤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장수였고 또 약간 게으르는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조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에 그달부로, 그러니까 3월달 그달부로 조정에서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대곤을 자르고 쉽게 이제 막 얘기해서 잘라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조대곤을 이제 물리고 그 자리에 조선통신사로서 부사로서 일본에 갔다 왔던 김성일을 발령을 내버립니다. 근데 당시 또 김성일을 발령을 내버리니까 또 조정의 신하들이 김성일이 장군도 아니고 문관인데 그런 사람을 거기 장군들이 있는 곳에 배치해서 그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선조는 김성일을 경상병사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김성일은 경상병사로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에 자기의 관할 지역을 점검하고 순찰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조정 한양에서도 왜군들의 침략을 대비해가지고 준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립과 당시 이제 최고의 장수들이었죠. 신립과 이일 두 사람에게 조정에서 첫 번째 이일에게는 호서와 호남 지역을 순찰하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쪽을 순찰하고 와라. 라고 이제 보냈고 또 신립 장군에게는 경기도와 황해도를 한 달간 돌아다니면서 순시 점검하고 하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달의 순시 점검 시간을 준 거죠. 근데 그 순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무기, 그러니까 활이나 화살, 그 다음에 창, 칼,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점검을 했어요. 근데 군사의 모집과 관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장구상으로만 다 이제 그 지방 관리들이 허위로 다 작성해 놨는데 그 병영 문서를 그냥 장구상으로만 확인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모집을 이순신 장군처럼 병사들을 모집하게 하고 인원 점검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장구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이제 돌아온 거죠. 이와 같이 순시를 도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도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신립 장군이 원래 성격이 약간 좀 잔인하고 좀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립 장군이 지방 순시를 돌 때 지방의 수령 관리들이 오히려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신립 장군이 오는 길, 마을길 닦고 거창하게 이렇게 마중하는 데만 좀 신경 썼다. 이렇게 류성룡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조선에서는 신립 장군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여겼고 신립 장군 자신도 외놈에 대한 그 수준을 상당히 경시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면서 장담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조정에서도 신립 장군의 그러한 그 뭐 대포라고 표현하겠죠. 좋게 표현하면 대포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무모한 거죠. 그런 신립 장군을 조정에서는 그냥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립이 돌아와가지고 순회 그 결과를 임금에게 딱 보고합니다. 이상무 이렇게 보고하겠죠. 잘 지켜지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왕에게 신립이 보고하고 나더니 4월 1일 날 유성룡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신립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머지않아서 저 일본이 이 조선을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당신 신립 장군께서 무조건 하고 선두에 나가게 될 텐데 당신이 볼 때 현재 상황 이렇게 봤을 때 당신 생각하기에 방비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신립에게 물었더니 신립 장군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까짓 거 걱정할 거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되질문합니다. 예전에는 외놈들이 칼하고 창 가지고만 믿고 싸웠는데 지금 보니까 소총도 지니고 있고 또 결코 이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또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립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하냐면 이제 조총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까지 비록 조총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조총 쏠 때마다 맞출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냐? 그거 쏠 때마다 맞출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조총에 대한 위력을 아주 간과한 거죠. 그러니 나중에 탄금대에서 조총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자, 그래도 이 말을 듣고서 신립의 이게 장담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도 유성룡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조선 이 나라가 태평한 지 한 200년 지났잖아요. 전쟁이 없었던지. 이렇게 이제 태평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군사들도 약간 나태해지고 해이해졌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볼 것 같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외란이 일어난다면 얼마 동안 지나고 나서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나로서는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또 류성룡이 말을 하니까 신립이 그 말을 딱 듣고 대답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속으로는 그렇겠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신립 장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사마천사기에 보면 중국의 전국시대에 조나라하고 진나라가 크게 싸움을 벌인 전투가 있습니다. 장평전투인데요. 장평대전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 조나라의 장군이었던 조갈 장군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조사라는 사람인데 이 조사가 조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갈이 자기 아버지의 그 후광을 얻어가지고 이론에만 아주 그냥 빠삭하고 그 실전은 경험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런 장군이 그 조나라 군대를 끌고 진나라와 싸움에 나갔다가 약 뭐 이야기로는 이제 막 한 40만 명 정도가 생매장 당했다라는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거기를 비유하면서 조나라의 패장, 쫄장이었던 조사애들 조갈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성룡은 신립 장군이 말만 거창하게 하지 하나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장군으로 폄하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조선에 무능했던 장수법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신립 장군도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임진왜란에서 싸우다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병사를 했거나 실종되었던 이런 사람들이지만 어찌됐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어찌됐든 뭐 없어진 사람들이지만 신립 장군 같은 경우는 죽고 난 사후에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립 장군을 보면 무모하기 이를 데 없고 편협함이 극에 달한 그러한 리더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장 이일 장군입니다. 이 이일 장군은 사실상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중간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하도 죽이고 양민도 죽이고 또 일본인으로 변장시켜서 자기의 죄를 덮고 또 옛날에 뭐 이일 장군이 이순신 장군한테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한 쫄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임신난 끝나고 나서 자기 부하 죽인 죄로 압송되다가 결국 이제 병사로 죽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이일 장군을 평가한다면 기회주의자인 리더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 군사들에 대한 훈련 점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중일기에 1월 15일 그리고 3월 15일 이 일기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군관들을 모아놓고 활쏘기 시합을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약 보름 간격, 뭐 내지는 한 달 간격으로 활쏘기 시합을 실시했고 또 거기서 잘 쏜 사람들을 또 포상도 했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당사자였던 이순신 장군도 일기 중에 보면 틈만 나면 활을 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순을 쏘았다 하는데 이 한 순이 5발입니다. 그러니까 10순이면 50발을 쏘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그때 이제 활을 쏘면 약 그 명중률이 한 8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쏘는 편에 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3월 5일 날짜 난중일기에는 유승룡으로부터 증손 전수 박략이라는 전법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3월 달이니까 유성룡은 전란에 대비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새로운 전법서를 전달해 준 거죠.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책을 받고 나서 밤새도록 읽었다고 합니다. 밤을 새가면서. 그리고 또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 휘하의 부하 장수들과도 전법에 대해서 또 토론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법서에 보면은 수륙 화공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특히 이 수륙 화공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해전에서 뭐 일본군 같은 경우는 해전의 주 중심 전투 방식이 뭐냐면 상대 배에 근접해서 배를 그러니까 넘어와서 육박전 가까이서 근접전을 피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던 것이 일본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군인들은 조선군들은 이제 활을 잘 사용하지만 왜군들은 이 칼을 잘 사용하니까 근접전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좀 불리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판옥선을 사용했던 거고 이제 쉽게 건너오지 못하는 그런 배의 그 높이를 좀 높여가지고 못 건너오게끔 막는 그러한 것을 사용했고 또 가까이 붙어서 싸우긴 하되 아주 근접해서는 붙지 않고 화포로서 대포로서 적의 근접전에 대해서 일본 수군의 배를 완파시키거나 구멍을 내거나 하는 그런 작전으로 해서 이제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첫 시간 1592년에 일어났던 이야기 1월에서 4월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순신 장군은 부하 장수들과 잦은 모임을 가졌고 술자리를 펼치고서 격없는 그러한 대화를 했던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했던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순신 장군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던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러한 장군이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 준비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바로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점부터 서울 한성에 선조가 파천하는 그 수도 한성을 버리고 개성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을 쭉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부산까지 넘어오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왜구를 처음 맞닥뜨린 조선군의 전면적인 죽음을 건 싸움 여러 장수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산에서 이제 완전히 조선군들이 이제 다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들이 세 갈래 길로 서울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육군의 전투, 그러니까 이일 장군과 신립 장군의 탕금대 전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편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 되겠고요. 제 왼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추천드리는 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